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닻을 올린 새 정부를 향한 기대와 과제 등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 대통령 사실 정권 교체론이 탄생시킨 그런 정부다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국민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가장 큰 부분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장 변호사께 먼저 여쭤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역시 통합입니다. 국민 통합이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대선에서 0.73%로 승리를 했죠. 그리고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실 정의당이 득표했던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까지 합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수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오늘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을 지지해 주신 국민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으신 국민에게도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뭔가 이제 진영 간의 대립이라든지 국민 간의 분열이나 이런 모습 속에서는 국정 동력이 오히려 더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정을 더 힘있게 가시려면은 국민 통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그리고 통합의 에너지를 가지고 좀 국정 운영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국민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국민적인 갈등, 이 편이 갈라진 이 상황은 역시 윤석열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씀하셨던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런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복원을 해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뤄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실제적인 생활에 미칠 수 있는 것을 국민들께서 기대하실 텐데 결국 이제 2년 넘게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뒤끝에 있는 한국 경제, 서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다시 복원할 것이냐, 이 여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전을 비롯해서 앞으로 한국 경제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하는 비전 제시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국민들 관심 가장 많은 부분,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에 닫힌 민심을 수습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취임과 함께 약속을 지켰다라고 이제 자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용산시대 개막과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이런 첫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하는 것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전을 했으니까요. 이제는 그곳에서 직무를 잘 보셔야겠지만 그 과정은 사실 그동안 좀 불통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는요.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 용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당선되시고 나서 갑자기 광화문은 어렵게 됐으니 용산으로 가겠다. 청와대에는 하루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용산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용산은 국방부가 있기 때문에 안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당시 이제 당선인께서는 이제 일요일에 막 지휘봉을 들고 나오셔서 용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막 국민들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모습이 이제 국민들께서는 용산도 좀 생소한데 왜 저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 그동안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소통을 위한 것이라 하셨는데 네. 그 과정은 참으로 불통이구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실망감 때문에 지금 국정 지지율이나 어떤 기대감이 역대 대통령보다 가장 낮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직접 나와서 지휘봉 들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었다 이렇게 보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떤 국민들께서는 그게 소통의 모습으로 보였겠지만 예. 또 어떤 국민의 입장에서는 용산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말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모습들이 그냥 일방적인 그냥 불통의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 지명자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광화문으로 옮기는 게 어려웠고 또 그러면 50일 정도 남은 취임까지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부지도 그렇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랬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했고 또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좀 부족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용산으로 옮기는 이 과정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청와대를 나왔잖아요. 청와대 나온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청와대라는 곳이 막 경치가 좋고 거기가 막 건물도 좋고 이렇게 그런 것을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70년 넘게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거기에 계셨다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들께는 알게 모르게 그곳은 좀 무서운 곳, 알면 안 되는 곳 이런 정도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개방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소통을 잘하겠다 국민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다 보여드리겠다, 감추는 게 없다, 다 열어놓겠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선언적 의미가 있고요. 또 결과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해서 역대 정부 상당히 많은 대통령들이 공약을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걸 걸고 나왔었는데 한 번도 실천이 안 됐어요. 근데 결국 오늘 취임 첫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약속을,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용산 시대가 시작은 됐고 청와대는 이제 개방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뭐 이런저런 갑론을박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여기까지 정도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국민소통관이 기자실 이름이 됐어요. 기존의 춘추관이 아니라 국민소통관을 이름을 붙였고 경내 소통, 그러니까 같은 건물을 기자들과 같은 건물을 쓴다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든 뭐 수시로 만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전용 엘리베이터도 만들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접촉하는 면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 약간은 미국 대통령들의 모습 이런 것들에 좀 영감을 받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이게 진짜 진정한 소통이 맞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지적이 있는 것 같고. 그 기자분들하고 그럼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만나시느냐를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동안 이제 기존 청와대 춘추관이라는 곳은 청와대 경내 바깥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기자분들을 만나려면 뒤로 경내 밖으로 해서 뒷문으로 들어오시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거의 뭐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특별한 날에만 기자분들이 대통령을 뵐 수 있었다. 그래서 뭔가 메시지를 받으려도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근데 윤석열 당선인 또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1층을 당연히 통과하셔야 할 텐데 그럼 기자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뭔가 물어보고 또 윤 대통령은 좀 말씀하시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이 과정이 국민들께 계속 노출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경하지만 뭔가 기대했었던 부분, 선망의 대상처럼 보였던 미국식의 어떤 대통령과 언론과의 접촉을 우리 국민들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용산으로 옮긴 이유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은연중에 부지불식간에 깨닫게 되실 것 같고 그렇다면 용산 이전과 관련된 부정적인 일부 여론들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장 변호사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뭐 기자실을 1층으로 놓고 그다음에 뭐 엘리베이터도 대통령 전용이 없다. 이런 시도 자체는 이제 소통을 위해서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실이 1층에 있는 것, 엘리베이터를 따로 쓰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 뭐 소통이 된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겠죠. 물론 그 언론인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 쪽과의 소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론인분들은 이제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보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자분들과 소통 많이 해야 됩니다. 아주 좋고요. 이런 시도 좋은데요. 제가 아쉬운 거는 이 여소야도 국면에서 야당, 이제 민주당과의 협치가 없이는 국정 동력이 분명히 없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협치를 하실지에 대한 고민이 좀 없으신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그냥 대통령 집무실에서 어떻게 시설을 놓고 소통할지를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의 뭐 지도부라든지 야당의 원내대표라든지 그분들과 소통이나 협치를 하는 거, 전화 한 통 해보는 거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청 관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되시고 기자 간담회나 이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당무는 전적으로 일절 개입하지 않고 당은 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협치라는 것이 꼭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만 가능한 걸까요? 이게 당대 당으로는 어려울까요? 물론 당대당으로 해야겠지만요.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이제 말씀을 보면 뭐 한덕수 총리에 관련해 가지고도 뭐 이제 앞으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민주당이 부적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좀 물어보시고 좀 나름대로 풀어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반응은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정부의 첫 총리는 한덕수 총리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사실 그냥 정면 승부다 뭐 정면 돌파다라고 보기에는 좀 협치나 이런 소통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죠. 예, 이 부분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대 야당과의 협치를 해야 한다.
첫 과제가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통과입니다. 네.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벌써 1번 결재가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인준안을 국회에다가 송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너무 소수인 여당의 입장에서 또 그런 여당과 함께 정치를 해야 되는 신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한번 보십시오. 경쟁을 했던 차점 후보가 또 선거에 나왔습니다. 본인의 취임일에 지금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광경은 굉장히 낯설어요. 누구를 상대로 야당의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될지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누구에게 얘기해야 될지. 왜냐하면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민주당에서 되게 싫어하는 용어긴 하지만 그냥 검수완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여야에서의 문제점, 국회의장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갈등 상황에 대통령이 뭔가 들어갈 틈이 저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일변도로 나왔던 민주당의 상황도 이해는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풀어줄 만한 누군가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권과 그렇게 인연이 깊지 않은 분이 새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풀어야 할지는 솔직히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조금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으로는 그럼 윤 대통령이 협치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 오늘 취임사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대놓고 협치하자는 말은 안 했지만은 반지성주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론은 과학과 진실을 통해서 뭔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자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한 방식으로 협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또 봅니다. 그 부분 사실 오늘 취임사에서 했던 반지성주의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지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더 자극하는 표현이 돼서 협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주의, 합리주의로 가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기반이 되는 게 과학과 진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립적인 단어를 쓰면서 하시는 말씀이 꼭 네 편, 내 편. 자, 우리는 지성이고 그쪽은 반지성이다라고 보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얘기라고 봐요. 맥락을 본다면. 그래서 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대놓고 우리 통합합시다. 우리 협치합시다. 이런 거는 그다지 감동이 없어요. 취임사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정말 이런 단어를 쓰시나 하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곱씹어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어떤 해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해결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오늘 취임사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협치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표정이 같은데. 전혀 동의 못하시는 표정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제가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언론 보도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던데요. 자유가 한 35번이 나왔는데 통합 얘기는 없더라. 뭐 그런 얘기 있었고 뭐 환경에 대한 얘기도 뭐 없더라. 그리고 대안이 없더라.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던 그 반지성주의라는 부분을 물론 이제 대변인께서 해석해 주신데도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있는데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특히 이제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거 노조의 어떤 뭐 움직임이나 그 어떤 노조들을 탄압하기 위한 약간 프레임식에 걸려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라는 또 우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귀족 노소, 뭐 강성 노조랑 이런 분들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노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뭐 반지성주의 이렇게 생각하고 네. 계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 뭐 그런 내용이 담겼는지는 뭐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취임사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제 첫 인사말이잖아요. 좀 더 쉽게 통합, 협치, 소통 이런 게 들어갔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걸 곱씹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아 통합을 하려고 하는구나, 협치를 하려고 하는구나, 소통을 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구나라고 좀 들렸으면 민주당에서도 한 발 더 양보할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야 상황을 어찌됐든 뭐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결국에는 영수회담이라는 그런 또 포맷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든 어찌됐든 협조를 구해야만 정책적인 성과도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결국엔 평가를 받을 것이고 계속해서 뭐 발목 잡기만 한다라고 할 수는 남 탓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시점이 언제쯤으로 좀 지방선거 이후로 아니 봐야 예를 될까요? 들어 영수회담을 한다고 할 때 지금 그러면 윤 대통령은 누구하고 그럼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두 분이 계신데 그럼 윤호중 대표랑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박지원 대표 비대위원장이랑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는 아닐지라도 그럼 이재명 후보하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는 많은데 민주당 체제 자체가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당 체제가 정비가 돼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당 대표가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오시고 뭔가 민주당에서도 방향을 정해서 이 윤 대통령과의 어떤 협치 과정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한다면은 길은 많이 열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뭐 사실은 원 구성이 되고 나면은 또 그 상임위원장들과 모셔서 또 식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가 반쪽짜리 정부로 출범하게 된 그런 상황이고 그 이유는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통과를 시켜주지 않은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새 정부 출범이라면 초반에는 조금 협조를 해주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일견 타당합니다. 당연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고 그러면 이제 야당으로서 민주당은 견제도 해야겠지만 당연히 또 여소야대 국면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요. 도와줘야 될 거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을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공론을 분열시키고 발목 잡기 해봤자 국민 여러분들이 다 심판하십니다. 네.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지는 이제 후보자들의 어떤 검증 과정은 또 민주당으로서는 또 국민을 대표해서 어떤 그 내각에 들어오실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또 섣불리 그냥 대충 하고 넘겨주고 봐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송곳 검증을 해서 또 잘 또 검증을 해야 오히려 그것이 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더 출범하시고 국정 동력을 받으시는데 더 도움이 될 거다. 또 이런 판단도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한동훈 사실 뭐그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도 그렇습니다만 한덕수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뭐 결국에는 임명을 하지 않을까 싶은 관측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부분에 사실은 좀 더 제가 좀 주목을 했던 부분은 어제 이제 그 차관 인사를 발표를 하면서 법무부 차관은 빠졌다라는 부분이 혼자 빠진 건 아닙니다만 4명이 빠졌습니다만 그것이 약간은 그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좀 지켜봤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좀 무리한 생각입니까? 글쎄요. 장관 지명자의 청문회가 안 끝났는데 뭐 차관 인사를 하고 안 하고가 그런 임명을 강행할 거냐 말 거냐라는 신호로 해석한다는 거는 굉장히 신기한 신박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제가 추측을 했군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지명자에 대해서만 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와 어떤 생각이 철저하게 어제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봅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은 뭐 다 아실 텐데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 굳이 딸 문제에 국한돼서야 됐겠느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나왔어야 했느냐. 제가 민주당 쪽의 입장에 있었다면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한동훈 후보자로부터 뭔가 얻어낼 게 있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법만 지키면 다 되느냐, 법무행정의 담당자로서 불법만 아니면 다 되는 거냐, 기준이 법 하나냐라는 법 해석 하나냐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인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법무부 장관은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오로지 그 딸 문제에 대해 천착을 해서 조국 사태가 비견되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무리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웃지 못할 실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송곳 검증을 하면서 뭔가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생각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검증이라는 것을 하실 때는 뭔가 감정에 이끌려서 하신다기보다는 정말로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 국민들도 다 받아주실 거고 새 정부라고 해서 다 받아줘야 된다. 내각 인선을 다 받아줘야 된다. 그런 주장은 국민들께서 인정 안 하실 겁니다. 일각에서는 확실히 그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한동훈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지나간 일입니다만 굳이 그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소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했겠느냐. 그게 약간은 좀 무리한 그런 전략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도 보는 시각도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국 전 사태는 사실 이제 좀 많이 분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적인 잣대가 그 조국 전 장관 사태 이전과 이후로 이제 나눠질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때 이제 수사를 했던 검사였기 때문에요.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래도 또 조국 전 장관과의 어떤 비교,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이 논리가 일단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청문회에서의 모습은 사실 대변인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좀 준비가 덜 된 모습들, 뭐 사실 확인이 안 되는 모습들, 굉장히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 높게 보셨을 청문회였는데 거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됐었던 것은 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고 어떤 부분을 검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켰어야 됐는데요. 좀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그 실수들만 회자가 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건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오히려 더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검증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실 검증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항상 후보자들이 유난히 뭐 아빠 찬스나 부모 찬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걸 떠나서 사실 공정과 정의, 상식 이런 걸로 대통령이 당선되신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도덕적인 공정의 기준이 높게 들이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후보자들께서 단순히 불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내가 부모 찬스나 아빠 찬스를 만약에 의혹을 받고 계신다면 그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을 좀 성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 후보자는 사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이 비판했던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이번 윤 정부 때 역시나 첫 내각 구성에 강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참 곤혹스러운 질문인데요. 일부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34명을 그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행이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야당에서 최대한 동의하실 수 있는 분을 지명하는 게 첫째 순서겠죠. 두 번째는 야당의 동의를 얻도록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과정이 지금 많이 막혀 있어서 민주당에서 지금 최소 5분에 대해서 부적격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것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거는 아까도 한동훈 지명자 청문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검증이 제대로 돼서 부적격이 나온 결론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봐도 다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물론 야당에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대통령의 정책 부담이라든지 국민 여론에서의 압박은 그것은 오롯이 새 정부와 새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윤석열 시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의 과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협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 과제 바로 이 내각 구성에서의 협치였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서로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눠봤는데요. 또 다른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의 첫 정부입니다. 망가진 경제 그리고 그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전국을 어떻게 좀 만들어 나갈 것인가 많은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떤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셨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잦아든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곧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이제 뭐 망가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며 그리고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그 부분을 또 어떻게 회복시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밤에 잠이 안 오실 정도로 아마 많이 괴로우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하나하나를 주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다소
억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 코로나 상황 자체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경제도 안 좋기 때문에 당장 경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도 굉장히 조급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기에 어떤 경제적인 성과를 보여드려야만 국민 여러분들께 또 지지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또 취임하는 대통령 치고는 또 기대율이나 지지율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뭐 경제 문제라는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더 거기다가 더더욱 정치적 부담까지 더해서 매우 고민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취임사에서 좀 많이 나타났다고 저는 봐요. 일단 자유를 35번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 즉 헌법적 가치 이 두 가지를 기둥으로 해서 발전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 그럼 결론은 자유는 제가 볼 땐 경제적 측면에서는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는데 방점을 두고 계신 걸로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취임사에 뭐가 있었냐면 빠른 성장이라는 얘기를 해요. 도약. 빠른 성장 도약을 통해서 국민들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것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얘기가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손실보상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를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미래 비전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와 빠른 성장, 즉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빠른 성장으로 가겠다. 이게 국민들께 오늘 제시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성패 여부가 우리 혼자 잘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연대까지도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거기까지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갤럽 여론조사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부정평가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이제 그거였거든요. 공약의 후퇴라는 부분. 그래서 뭐 여가부 폐지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 또 자영업자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또 그런 루포 기사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좀 가야 되나 그 인수위에서 한번 해명을 했었죠.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도 왜 그것을 국정과제에 넣지 않았느냐. 지금 여가부 장관이 지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넣지 않았다는 식의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또 뭐 손실보상 관련해서도 안철수 위원장이 그게 아니고 좀 더 차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하셨잖아요. 약간 말실수가 있긴 했지만은 네네. 그러나 결국은 깊고 이 실질적인 어떤 보상이 이루어질수록 하겠다는 의지는 했는데, 이제 곧 처음에 얘기했었던 50조 보상에 관련한 네. 이제 그 지원책을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미 17조 정도 문재인 정부 때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한 남는 30여 조에 관련한 어떤 발표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공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선거를 함에 있어서 막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현실적으로 데이터라든지 어떤 현 상황에 대해서 집권하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뭔가 조금 안 맞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검토를 해보니 이게 좀 다르다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후퇴라고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방향에 대해서는 후퇴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제약 조건을 어떻게든 뛰어넘는 방향으로 해서 국민들께서 실망하지 않는 수준으로 꼭 5년 동안 선거 때 약속드린 공약에 대해서는 실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 말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윤석열 정부가 그 공약을 다 지켜서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또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됐으면 또 진심으로 기원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시점이 이런 시점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대선이 끝나고 바로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 시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지방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수위에서도 그동안 이제 공약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일각에서는 후퇴라고도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사실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내놓아야 할 때도
얘기를 조금만 내놓아도 그 거센 여론 그리고 국민적인 비난이나 비판을 받으시면서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한 발짝 더 물러서고 뭐 일기 신도시 같은 얘기도 그랬고요. 그래서 다시 아니다 우리 공약을 지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공약이라는 것이 물론 다 지키면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시는 거고 얼마나 당선인과 그 정부가 진정성 있게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표를 줬는데 나를 속인 게 아니구나 이거를 보여주시면 되는 것인데 다만 이제 시점이 지방선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방선거를 의식하셔서 아직까지 공약에 대해 어떤 현실화적인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말씀 못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 국민들께서 이해를 구해주시지 지방선거 이후에 또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뭐 지방선거에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동력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이런 공약들을 좀 후퇴시킨 거라고 하는 의견 좀 주셨는데. 글쎄요. 야당으로 오늘 첫날인데 굉장히 태세전환을 빨리 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그것을 의식해서 공약 관련한 얘기를 한다 안 한다고 보기에는 좀 시점이 너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벌써 취임을 하셨고 국민들께서 예를 들어 청와대 개방이라든지 오늘 취임사의 의미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곱씹는 단계가 며칠 지날 겁니다. 그러면 내각 구성은 어떻게 되고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 지방선거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에 본인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 생경한 광경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까 그게 먼저라고 봐요. 너무 급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대선 연장전을 만들었다고 저는 좀 과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새 정부가 출범을 했으면 새 정부와 어떻게 이제 야당으로서 국정 운영을 담당을 할 거냐. 국회 권력은 여전히 민주당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물론 바로 선거가 있어서 그럴지는 몰라도 당대표 하셨던 분이 서울시장에 나가시고 그 자리에 직전 대선 후보가 바로 지역으로 옮겨서 출마를 하시고 당에는 뭔가 소위 말하는 영수회담이라도 할 만한 분이 없는 비대위 체제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자꾸 공격을 하시고 청문회에서는 그러니까 새 대통령, 새 정부, 새 여당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께서는 판단하실 겁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국정을 새 정부에 대한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 발목 잡기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새 정부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됐다고 할 건지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텐데 적어도 시점과 상황을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한 공천이나 재보궐 관련한 것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상황에 맞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토론을 이제 대담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결국에는 여소야대 거야 상황과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제 모레로 지금 언론들은 추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첫 그 당정 협의하고 또 국무회의도 또 연달아서 예정을 하면서 뭐 당정 협의에서도 추경안을 논의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게 또 국회로 넘어오면 결국엔 또 그 민주당과 협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건건이 이제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그런데 딱 오늘 취임사를 보면 또 야당을 향한 어찌 보면 언론들이 해석하기에는 야당을 겨냥했다라고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담기고 화해의 메시지는 딱히 없고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좀 짚어주시죠. 제가 이제 그 취임사에서 아주 그 명확한 메시지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달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의 스타일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체 입문하시고 6월 29일 아닙니까 작년? 그렇죠. 그럼 뭐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동안 쭉 보여주신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직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메시지가 상당히 선명해서 다른 해석 여지가 없는 부분도 맞지 않습니까? 그걸 또 나쁘게 얘기하면 타협을 안 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거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 지명자 인준에 대해서도 오늘 뭔가 요청을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시고 그것은 모든 국민들께서 결코 반대하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에 기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어쨌든 인준 표결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 물론 뭐 반대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런 식의 어떤 원칙에 대한 믿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그것이 뭔가 협치가 안 되고 있다, 타협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고 보고요. 인사 문제가 이제 그렇다는 거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추경이 통과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뭔가 긴급한 법안이 통과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든지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또 저희가 기대하는 또 다른 정치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정책들을 대거 수정하는 움직임도 보인다라는 분석들도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실 때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을 이제 등에 업고 당선되셨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제 반문재인 정서를 결집시켜서 이제 당선의 어떤 그 힘으로 삼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들을 좀 반대로 가겠다라는 것은 이미 다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그거 이미 대선 기간에서도 공약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 세제 관련돼서는 이제 많은 개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사실 우리가 부동산 정책은 누가 해도 참 어려운 분야이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지금 원성이 자자한 분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 부분도 뭐 윤석열 정부 스타일대로 아마 이제 좀 개편을 하고 좀 규제를 좀 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것도 이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정책도 아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과는 반대로 가는 정책을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들의 또 이렇게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들은 또 어떻게 포섭해 나가실지 이제 그런 갈등을 풀어 나가는 것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책들을 꼭 문재인 정부 정책들과 반대로만 간다고 해석하시는 건 좀 과해요. 예를 들어 탈원전 같은 경우도 국민 여론이 탈원전은 좀 안 맞다 이런 여론이 더 저는 강하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것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5년 동안의 탈원전 정책을 빨리 다시 원상 복구시킨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문정부가 했던 걸 반대한다 그건 아닐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제 완화해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좀 더 가속화시킨다는 얘기도 그 반대하실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이것도 문정부와 반대된다고 보시기 좀 그렇고 부동산 정책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방향이 틀렸다고 문정부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급 중심의 정책을 펴고 또 과도한 세부담은 덜어드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거래가 활성화되고 해서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막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겁니다. 예. 하나 걸릴 수 있는 것은 뭐 외교, 대북 정책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맹방은 미국이라는 것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꼭 미국만 우리가 미국의 정책만 쫓아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라든지 다른 열강들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면서 대북 정책도 같이 관리해 나가자는 지금 입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갈릴 수는 있겠으나 성과로 보답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또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전까지 추진됐었던 최근에 공포된 이제 검찰 개혁 관련된 그 법안 완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새 정부 출범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이제 그 부분 때문인데 그 국정과제 110대 국정과제를 내놓으면서 검찰 개혁 부분에서 오히려 반대되게 검찰권 강화 쪽으로 이제 잡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법안 자체로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법은 통과가 됐고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이 이제 개정돼서 통과를 됐으니까요. 그럼 이제 한간에서 그럼 시행령으로 뭔가를 바꿔서 대통령령으로 뭔가 하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국가 형사법 체계,
국가 형사권의 집행에 있어서 엄밀히 엄중하게 하겠다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수사권이 어디에 가 있냐의 문제를 가지고 검찰의 치중된 시각을 갖고 있냐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헌법적인 원리에 굉장히 기반한 생각이라고 봐요.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은 기본 전제가 헌법 12조에 나와 있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입니다. 그것이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헌법적 원칙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국정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고 법률안과 이것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말씀 듣겠습니다. 검찰개혁법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많은 논쟁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검찰개혁법을 민주당이 꼭 이렇게 빨리 통과시켜야 됐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도 조금 할 말이 있었던 것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대선 과정에서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검찰권 강화였거든요. 그래서 검찰을 오히려 개혁해야 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되는데 검찰에게 독립예사권을 주고 뭐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렇게 역행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좀 서둘렀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인수위의 내용에 또 담겼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검찰을 좀 중시하는 모습들은 좀 볼 수는 있긴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은 말씀이 바뀌신 게 아무래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수사권 검찰개혁법안의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력을 뭐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검찰총장이 아니시잖아요. 만약에 검찰총장이시라면 다른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행정부의 수반인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취임하셨으니까요. 아무래도 검찰개혁법에서 항상 검찰들이 주장했던 것이 수사력이 약화돼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신다는 건데 사실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해보면 전제를 보면 경찰에 대한 수사력을 좀 의심하는 게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좀 이런 비난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찰의 수사력을 뭐 그렇게 약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이제 검찰개혁이 통과됐으니까 검찰과 경찰 이 두 수사기관을 어떻게 견제와 균형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더 수사를 잘해서 국민들을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게 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하면요. 결과적으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수 있는 부분과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을 하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것이 조화롭게 된다면 굳이 이렇게 여야가 싸울 이유가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아까 또 윤 대변인께서도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상임 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출마를 했고 또 안철수 위원장은 또 이제 분당갑에 또 이제 출마를 했고 이게 미니 대선 이렇게 좀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런 현상들은 좀 어떻게 좀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좀 아까 비판하셨으니까 좀 들어볼게요. 사실 정말 생경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상임 고문도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선의 패배, 물론 0.73의 석패를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패배했던 후보인데 지금 채 2달 만에 다시 등장해서 다시 이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선거에 나왔고 민주당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직까지 맡았습니다. 사실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고문의 측근들도요. 하지 말라라는 이제 조언들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치적인 여정에서 이것이 과연 부담이 되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무 힘든 길이다. 가지 말아달라라고 말렸지만 사실 당에서 비대위에서 이제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당에서는요 이번 지방선거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이제 1,600만 표의 이제 대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민주당에서는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거든요. 그럼 이런 분이 이렇게 어려운 선거 때 나서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당에서 이제 요청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제 수락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분은 이제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대선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갑자기 단일화를 하셨죠. 그 전까지만 해도 끝까지 자기는 완주하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그 단일화 하실 때는 공동정부 하시겠다고 했고 행정부 경험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말이 지켜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평생의 소신이 다당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당을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서요. 국민의힘이라는 그 거대, 이제 물론 거대 야당은 아니지만 거대 여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당 야당의 그 여당의 후보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말씀하셨던 그 다당제 소신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왜 그걸 내려놓게 된 것인지 이런 걸 명분을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지 그 본인이 세웠던 그 벤처 회사가 분당갑 지역에 있다. 그래서 나는 연구가 있어서 명분이 있다라는 말은 국민들께는 사실 울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제 출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언급하기가 좀 그렇고요. 네. 두 분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만 제가 짚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차점자예요. 차점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히 지지를 했었던, 거의 이길 뻔했던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분하고 대선을 완주하지 못한 또는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뭐 홍준표 후보 정도 되겠죠. 그런 분이 대선 직후에 뭔가 선거에 나간다는 건 다른 겁니다. 이 분들은 다시 다음 대선 또는 다른 어떤 정책 입지를 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정책 기반을 다져야 되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화를 했지만 공동정부 일원이 됐지만은 결국 27년 대선을 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뭔가 당권에도 도전을 하고 그걸 발판으로 결국 대권 후보가 돼서 다음 대선을 준비한다. 이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로드맵이라고 봐요. 근데 이재명 후보 제가 자꾸 비판해서 죄송한데 차점자로서 갖고 있는 그 어떤 지위라는 게 있어요. 공식적이진 않지만 모두가 다음 대선에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차점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분은 취임식을 하는데 한 분이 또 선거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으로 이것을 명분 삼아서 방어를 할 거냐. 저는 방어 논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가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국회의원을 갖고 있으면서 얻게 되는 이득이 뭐냐. 결국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방어가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이재명 후보 개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빨리 대선 후보로서 정치적 자산을 소비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도 안 좋고 민주당 전체적으로도 아까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상임고문도 개인적인 정치적인 여정만 생각했다면 안 나오는 결단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당에서 이럴 때 강력한 선당 후사해달라 이제 이런 요청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거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에서 이제 기대하는 건요.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어려운 선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셨고 청와대도 오늘 개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1일에요. 이제 바이든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시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당에서는 구심점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재명 상임 고문이라면 이 지금 좀 위기의 민주당의 어떤 선거에 있어서 구심점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고 분명히 그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사실 뭐 지방선거가 메인인데 보궐선거도 못지않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선거가 연계가 돼서 뭐 좀 승패에 좀 영향을 좀 서로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좀 관측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성남에서 출마를 하심으로써 김은혜 후보가 하기 어려운 부분을 많이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를 이재명으로부터 구하겠다. 대장동에 대해서 내가 잘 파헤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지사 시절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 여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만 공격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김은혜 후보는 자유로울 수 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본거지 성남 분당 갑에서 출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떠맡을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인천에 나가셔서 경기도는 좀 승세가 있으니까 인천도 우리가 조금 뒤지고 있는 인천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수도권에서 적어도 두 곳을 좀 당선을 시키자 뭐 이런 전략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글쎄요. 인천에 연고가 없다는 얘기는 제가 굳이 안 하더라도 출마 명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출마 굳이 안 하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누비면서 하면 모를까
본인 선거가 묶여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 지방선거는 뭐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까지 이제 대부분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압승을 기원하고 있을 거고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2018년도 지방선거 때만큼의 승리는 뭐 거두지 못하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등판했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구심점으로 삼아서 어느 정도의 또 성공을 거둬야 된다라는 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